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위험한 과외편 2편을 준비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의 이야기는 어느 한 여고생이 어떤 한 남자에게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거의 칭송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따르다가 누구를 살해하게 됐고 누구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하고 자백과 자백을 뒤엎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위험한 초대 시작합니다. 자, 검찰 측은 항소에 앞서서 국가수의 사체 부검의 감정서를 정밀 분석을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이민석이 학원장을 죽였을 때 누군가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목격자를 찾아냅니다. 자, 그리고 2002년 7월 12일 고등법원 항소심 공판. 자, 이 딸의 아버지는 힘들게 변호사를 겨우겨우 선임해서 자신의 딸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려고 해. 그런데 딸은요, 아버지의 개입은 싫어요 라면서 계속 거절해. 아버지가 붙여주는 변호사를. 그러다가 인권단체가 딸을 설득해. 그래도 변호사가 있어야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해요.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인권단체의 설득으로 이 딸이 아버지가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에 조건을 붙여요. 뭐냐? 아버지가 개입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할게요. 라면서 아버지의 개입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는 그 조건 하에 결국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 이민석이라는 선생님과 이 양은요, 처음에는 공동 변호로 갔어. 뭘 하든 난 선생님이랑 무조건 같이 하겠다. 그래서 공동 변호를 맡았는데 이때부터 공동 변호사가 아닌 이 양의 단독 변호사가 선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검찰 측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변경 요청을 합니다. 바로 살인 분단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건데 처음에는 둘이 같이 공범이다 라고 한 거야. 그 학원장을 살해할 때 둘이 같이 죽였고 같이 공범을 했다. 그거였는데 어떻게 변경을 신청했냐. 이 학원장 몸에 나온 이 4번의 칼자국이 이 양이 아닌 모두 이 씨의 범행이라는 공소장 변경인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 양이 찌른 게 아니다. 처음엔 제가 죽였어요 라고 했던 그 이 양의 자백이 거짓말이고 사실 이 모든 건 이 선생님이었던 이민석 혼자 찌른 것이다 라면서 공소장을 변경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에 사건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격자가 정신지체아였던 거야.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공을 주우러 갔는데 칼로 남자가 어떤 남자를 찌르고 있었어요. 여자는 뒤에서 서서 망 보고 있었고 차가 이렇게 뒤로 갔는데 그 여자가 그 차에 탔어요. 라고 증언을 해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한 목격자의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인터뷰 영상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이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이 목격자예요. 함께 보실게요.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야. 이 옆에 서 있는 분은 이 목격자의 담임 선생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변호사 측은 이렇게 말하지. 정신지체아 분의 증언을 어떻게 믿냐라고 했는데 정신지체가 문제이긴 했었어. 그런데 뭐였냐? 이 분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디테일했기 때문에 증언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도 제대로 된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양은요. 선생님이었던 이 씨가 자신이 자기가 친엄마를 죽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양이 자신의 엄마를 죽였다고 처음에 자백을 했었잖아. 그 나중에 아니다, 엄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면서 또 말을 바꾸고 선생님은 그래 그 학원장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더니 아니 학원장은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이 양이 죽인 거다. 나는 제자로서 내가 선생님이니까 제자를 감싸주고 싶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던 거다. 라면서 둘이 자백을 완전 뒤엎었잖아. 그런데 이 양이 이민석이란 사람을 교주처럼 떠받들고 있었는데 자기가 엄마를 죽인 다음에 선생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엄마 죽였어요. 정말 죽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안 했을까? 그래서 이 양이 자신이 엄마를 죽인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선생님이 그리고 이 선생님이 그걸 폭로할까봐 자신이 선생님이 한 이 범행까지 모두 뒤집어 쓰려는 게 아니냐라고 추궁을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종속, 그러니까 나의 가족을 죽였을 때 그 형량이 더 높게 나와요. 그냥 내가 나랑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죽인 것보다 나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을 죽인 게 법적으로 더 높게 나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끝까지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가 한 거예요. 라고 하니까 검사는 아니다. 지금 이 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양은 자신의 친엄마를 죽였고 그리고 지금 이 선생님의 범행을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다. 이게 바로 검사의 그 주장이었던 거지. 하지만 변호인은 그렇지 않다. 이 양이 자신의 친엄마를 죽였다는 증거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말해요. 네, 이 양이 자백한 그 모든 게 바로 이 양이 자신의 친엄마를 죽였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자기가 이제 검찰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들이 살던 아파트는 16층이었어. 그런데 외부인 침입이 전혀 없었던 점, 그리고 이 씨가 처음에 자백을 했던 점, 모든 것이 너무 디테일한 점, 이런 것들이 범죄 사실로 인정된다라면서 검찰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죠. 자, 초범인 이 양이 초범이었던 이 양이 엄마와의 코와 입을 막아서 질식시킨 뒤에 엄마의 피가 묻은 침대볼을 범행 후에 세탁을 했어. 그리고 수면제를 변기에 버린 다음에 그 수면제 포장지를 어머니 바로 사체 옆에 둬가지고 자살로 위장한 점. 그리고 119에 신고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갑자기 죽어 있어요. 라고 허위 신고까지 하는 등 너무나도 그 범죄 행위가 치밀하고 대담한 점. 그리고 뒤처리까지 한 이 모든 게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자백했던 대로 이 양의 엄마의 사체에는요, 가슴에 압박 흔적이 있어. 그리고 코와 입이 눌린 흔적이 실제로 부검 결과로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양이 엄마를 죽였을 때 현장 검증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슴을 무릎으로 눌렀고 엄마의 코와 입을 막아서 이렇게 살해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실제 현장 검증하는 그 차 내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양이 자백했던 게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일치한다는 게 검찰의 말이었지. 그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 오로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양이 진범입니다. 라고 검찰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때 변호인은 이렇게 말해요. 변호인이 내세운 건 바로 그녀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번호로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한 내용이 있어. 오후 1시 32분에서 2시 28분,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다고 추정되는 그 시간에 이 양은 자신의 친구들과 10차례 이상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사실로 미뤄볼 때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엄마를 이렇게 죽였다는 사실이 뭔가 맞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변호사의 주장이었어요. 오후 2시 전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친구랑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엄마를 이렇게 죽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바로 변호사의 주장이었는데, 여기서 검찰왈. 바로 그거다. 그날 그 시간에 이양이 통화했던 학생들은 바로 이 선생 이민석과 그리고 이 씨의 아내와도 함께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다 라고 해. 이게 엄마가 죽었다고 예측되는 그 시간에 자기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그 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었어. 그리고 그 학원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민석과 그리고 그 이민석의 아내에게도 전화를 한, 같이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양이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학원에 있는 이 모든 멤버와 합심해서 이 범죄를 모의한 게 아닌가라면서 의심을 한 거야. 그 변호인은 아니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공범으로 몰아가는 건 안 된다. 모든 죄는 선생인 이 씨에게 있다. 라면서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해. 우리 이양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한 이민석이 죄지 이양은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엄마를 죽였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양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릅니다. 선생님은 원장 서인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서인철을 죽인 건 바로 접니다. 라면서 자기를 열심히 변호해주고 있는 변호사의 말을 딱 끊고 선생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죽였다는데 왜 너는 내가 주장하는 거랑 다른 말을 하는 거야? 라면서 변호사한테 그렇게 말해, 재판에서. 자, 이때 그 이양을 설득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게끔 하고 이양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여성 인권단체의 한 여성분이 인터뷰한 장면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영상 저와 함께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기가 변호하고 싶은 의뢰인이 자기가 죽였다고 계속 우겨대니까 이 변호인 입장에서도 뭔가 입장이 난처한 거지. 그러다가 또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처음에 내민 증거는요, 바로 이양이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를 했던 접견 기록이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바로 그녀의 접견 기록이라고 해요. 변호사 해임한다, 비연출이, 네 연출이 중요하다, 이런 글들이 있어. 넌 너의 진심을 말하겠다, 얘기해, 안 되면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써있는 게 많아요. 자, 함께 과외를 받던 친구 2명과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 과외 선생님이었던 여성 송씨가 거의 매일매일 이양을 접견한 거야. 그래서 송씨, 이 과외 선생은요, 이씨와 그 선생 이민석과 그리고 이양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한 거야. 그러니까 이민석한테 지시받은 대로 이양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양이 그 뜻을 따르게끔 이양을 사근사근 이렇게 유혹한 거지. 그래서 이 씨와 이양 사이에서 이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고, 공동 변호사 선임 이런 걸 진행하면서 교묘하게 아주 작업 진행을 해온 거야. 변호사를 해임한다, 막 이러면서. 안 되면 너의 진실을 말하겠다, 얘기해. 네 연출이 중요하다, 오늘 피드수첩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변호사가 이 선생 이민석이란 사람의 정신감정을 요청했어. 가해자였던 이민석의 정신감정서를 요청했는데, 이때 정신감정서가 재판 때 증언대에 올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정신감정이가 말한 사실로는 2002년도에 그가 잠시 그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런 그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 잠깐 입원을 했을 때 2002년 8월 그가 다른 환자와 싸웠다는 거야.
그러면 변호사는 그런 거지. 그러면 이민석 씨가 자제력이 없었던 겁니까? 라고 했더니 정신감정서 말 따르면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라고 해. 전화를 하는데 이민석이 전화를 길게 하는데 뒤에서 전화 좀 빨리 끊지, 전화 좀 빨리 끊지 그랬더니 이민석이 화가 나가지고 그 환자를 이렇게 싸운 거야. 그래서 변호사가 자제력이 그럼 없는 편인가요? 라고 했더니 정신감정이가 아니요, 그의 자아 통제력은 아주 강했습니다. 자, 검사 소견으로는요, 첫 번째,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 두 번째, 자신의 삶과 우월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세 번째, 사회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경향이라는 게 이 정신감정 결과에 나왔어. 하지만 그가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위에 군림하려 했던, 그러니까 자신 위에 누가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위로 군림하려고 했던 그 학원장을 죽여버린 거지. 그리고 그 죄를 자신을 아주 따르는 그 제자에게 다 온팡 뒤집어 씌운 거야. 그리고 자신을 가리켰던 또 다른 과외 선생은 그 어린 아이들을 조정해서 이민석의 지시하에 그 아이들을 꼭두가시처럼 중간에서 조정한 거지.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이양에게 옮겨 씌운 거야.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이양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 도중에 이양이 변호사를 해임합니다. 왜냐? 저는 변호사를 해임합니다. 재판 도중에 변호사가 막 이렇게 자기 편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죠? 그랬더니 저의 주장과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있잖아, 일단 자신을 선임한 의뢰인이 자신을 해임하잖아? 그러면 그 어떤 변론권도 얻을 수가 없어. 변론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도 갑자기 의뢰인이 자기를 해임했으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다 이거야. 자기가 죽였는데 왜 변호사는 내가 안 죽였다고 하냐, 이 얘기인 거지. 하지만 이 변호사는요, 자신이 해임된 이후에도 이양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과외 선생님이 선임한 국선 변호사가 있었어. 그 송 선생이라는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국선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도, 국선 변호사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그 돈 되게 조금 받고 하는 그 변호사분들 계시잖아. 그 변호사분이 나왔는데, 이 과외 선생이 꼭 이 선생님과 이양의 공동 변호를 맡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 국선 변호사도, 저 공동 변호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라면서 물러났어. 그리고 또 다른 국선 변호인이 또다시 선임되어서 변론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정황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누가? 검찰이. 자, 이 사진은 바로 그 죽은 학원장이었던 그 분의 몸에 난 상처였어요. 자, 그 뼈 위에 4군데의 칼자국이 있고, 밑에는 또 칼자국이 하나 세로로 이렇게 있어. 왼쪽 가슴에, 왼쪽 배에 하나씩 모두 4개의 칼자국이 있었어요. 왼쪽으로. 자, 가해자 이 씨가 뒷좌석에 있었고, 그리고 이 양이 앞좌석에 보조사석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이 선생의 말에 따르면, 자, 이 양이 보조석에 앉았고, 그 학원장이 거기 운전석에 앉았고, 그리고 이민석 자기는 뒤에 있었다. 그런데 이 양이 그 학원장의 가슴을 갑자기 찔렀다라고 주장을 하잖아. 그런데 이 양은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러면 보조석에 있고 내가 이렇게 찔렀으면 오른쪽 가슴에 놔야지 그게 맞는 거야. 오른손 사람이 이렇게 왼쪽을 찌르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인 거잖아. 그런데 뒷좌석에 있던 이민석이 뒷목으로 학원장 목을 잡고, 이민석은 왼손잡이였어. 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찌른 거야. 뒤에서 이렇게 왼손잡이니까. 그럼 당연히 왼쪽 배에 4군데 칼자국이 났겠지. 그리고 이 서인철 원장은 달아나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 그러면서 차 앞유리가 깨졌단 말이야. 이게 당시 실제 자동차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이 서인철이 도망가려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뒤쪽에 있던 이민석이 도망가려는 그 원장의 배를
이렇게 그은 거야. 그러면서 도망치다가 다친 자국이 바로 이 왼쪽 밑에 세로로 되어 있는 칼자국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이 이민석이 말한 정황과 똑같아. 자기는 뒷좌석에 있었고 아무것도 안 했고 이양이 칼로 찔렀다. 근데 이양이 찔렀다 그러면 이렇게 찔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찌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오히려 자백한 그게 자기가 범인이라고 증언한 꼴이 돼버린 거죠. 자, 법의학적 범행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양은 선생님이 당황해하자 아니에요. 제가 찌른 거예요. 제가 죽였어요. 제가. 라면서 자신이 했다고 끝까지 우겨요. 이 씨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제자의 죄를 막지 못하고 덮으려고 한 죄. 그건 제가 유일하게 진 죄입니다. 저는 살해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죽이지 않았다고 저의 제자들과 저의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또다시 난 죽이지 않았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지 어떻게 된 건지. 하지만 법의학적 모든 증언은 모두 이민석이 죽였다고 증거가 나오고 있었고. 자, 그런데 이양은 계속 우기는 게 뭐였냐? 바로 이거야. 하지만 나는 엄마를 죽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정말 결백하세요. 제가 죽인 거라니까요. 학원장은 제가 죽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판부는 사체의 상태와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으로 볼 때 피고인 이 씨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말해. 목격자가 뭐라 그랬지? 차 안에서 남자가 누군가를 찌르고 있었고 여자는 밖에 서 있다가 차가 후진을 하자 그 밖에 서 있던 여자가 차를 타고 같이 떠났다고 했어. 밖에 서 있던 건 아무래도 이양이겠죠. 같이 처음에는 시체를 유기했다라고 증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씨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말한 거야. 그 선생이 죽인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제자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원심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0년형에 처한다. 라면서 이민석에게 20년형을 내립니다. 처음 원심 15년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린 거지. 그리고 이양. 피고 이양은 어머니를 존속 살해한 혐의를 자백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이 씨의 범행을 은폐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원심과 변함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라면서 2003년 1월 피고인 이 씨와 이 양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양의 그 징역이 20년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왜였냐? 바로 그녀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야. 그 19살의 범행을 저질렀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조금 심하다. 그래서 20년형으로 내려줘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었어. 어떤 거였을까요? 자, 이거는 체포된 이양과 그리고 선생 이민석의 실제 영상입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건 바로 부실소사 논란이었어. 자, 상고했던 이유서에는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어. 그러니까 이양이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 이민석이 자기가 학원장을 죽였다라는 그 유일한 자백뿐이었어. 그리고 그 이외에 얘네들이 자백했으니까 뭐 다 알아볼 필요 있겠어 라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부실,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도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어. 수면제 복용에 의한 자살 쪽에 무게를 두는 바람에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인실직고한 인터뷰가 있었대요. 자, 경찰은 지난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11월에 이 씨가 부평구의 학원 원장이었던 서인철 씨를
서인철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되었을 때 똑같이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이양이 내가 엄마를 죽였다라면서 몇 개월 전에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던 자신의 친엄마 살해 사건이 사실 범인이 나다라고 갑자기 자백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이 당황을 했고 후뚜루마뚜루 해가지고 얘가 자백을 했으니까 얘가 진짜 엄마를 죽였나 보다 해가지고 피의서 신문 조사서만 작성해가지고 이틀 만에 그냥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버린 거야. 자, 사건은 11월 9일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그 당시엔 여러 가지 수사들에 대해서 좀 미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재판을 했을 때 사실 이 부분들은 검찰이 제대로 보강 수사를 해야 될 내용들이었는데 일단은 이양의 엄마 사건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왜 안 했냐? 왜냐면 그 옆에 수면제가 있었고 아마도 이 수면제를 먹고 자살한 거다라면서 그냥 대충 수사하고 넘긴 게 문제가 되지 않았냐?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했으면 진작에 범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라면서 이렇게 얘기들이 막 또 떠돌게 되는 거지. 자, 만약에 초기에 이양이 자신의 엄마를 죽였던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몇 개월 뒤에 일어났던 학원장 살인사건에 이양이 또다시 가담해가지고 이 범행을 저지른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거야. 엄마 사건의 범인이 얘한테 잡혔으면 얘가 경찰에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이 이민석이 서인철을 살해할 때 이양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양이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범행에 다 가담한 게 된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에 초동 수사에 미흡한 점을 막 안 좋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양이 어머니를 살해할 당시엔 집안에 둘밖에 없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럼 용의자가 이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들은 그냥 이게 자살 사건으로 치부하고 사건 8개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이양의 자백으로 인해서 이 사건의 범인이 드러난 거야. 아니 분명히 압박 자국도 있었고 코를 막았던 자국도 있었고 타살이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범인이 누군지 그 시간에 딸이랑 둘밖에 없었는데 범인이 누굴까 하다가 그냥 후지부지 된 거야. 딸은 의심하지 않은 채. 설마 딸이 죽였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겠지, 경찰도. 자, 경찰서 측은 이렇게 말해요. 사건 당시 이양을 용의자로 지목했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와 물증도 없는 데다가 그녀가 진술마저 거부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거죠. 그리고 이양이 자백한 직후 실시했던 바로 이양의 친어머니 부검 결과 목 위에 짓눌린 흔적이 있었으며 질식사로 추정됐고 그리고 그녀가 자백한 것과 일치해서 그녀에게 혐의를 추가한 것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양을 의심했으나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었는데 나중에 이양이 자백했는데 그 시체를 부검했는데 이양이 자백한 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범인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양이 죽였거나 라고 해가지고 혐의를 추가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자, 검거 후 피의자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했어. 그리고 당시 이 씨는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이양의 친어머니 장례식을 갔고 그리고 5일 뒤에 범행 사실을 자기한테 털어놨다라고 진술해. 이해되세요? 이양이 자신의 엄마의 장례식을 다 치른 뒤에 5일 뒤에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라면서 자기에게 상담을 했다 라고 진술을 했어. 이민석이 나중에 배반을 때린 거지. 그리고 또 갑자기 이양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해서 그것도 되게 엇갈린 진술이 된 거지. 이것도 뭔가 의문인 거야. 또 묵비권을 행사해서 경찰서에선 밝히지는 못했는데 이양의 노트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랑도 싫다. 섹스도 싫다. 죽여야 한다. 이런 글들이 그녀의 일기장에 써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죽은 서 씨를 지칭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고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되게 모든 사강들이 다 이 서씨, 이 학원장 사례에 이양이 적극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사랑도 싫다, 섹스도 싫다, 죽여야 한다, 이게 만약에 학원장이었던 서인철에 대한 글이라면, 이양은 서인철한테 뭔가 성추행이라든지 성적으로 뭔가를 당했고 막 억지로 좀 그런 성적으로 다친 여성이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서인철을 죽일 때 이양이 가담한 게 아닌가. 이민석의 꼬임으로 너도 죽이고 싶잖아, 너도 괴롭잖아, 얘를 죽여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라면서 이양을 꼬드겨가지고 서인철을 같이 죽인 게 아닌가 라는 거지. 그래서 이 노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실제 이 피고인 이양의 친동생이 당시에 인터넷으로 글을 올린 게 있었어. 굉장히 장문이야. 근데 실제로 그녀가 모든 이름을 밝히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었어. 물론 이 글은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딸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 이민석 그 새끼가 우리 딸들을 다 망쳤다,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양의 친동생이 쓴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양의 친동생의 편지 읽어드릴게요.